자, 어허. 좋아. 내가 진짜 사실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야. 아내는 사실 이 원장 내외를 한번 딱 보고 술 한잔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 아내는 반대를 하더라고. 나는 그때 그냥 완전히 그냥 원장님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믿고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자, 아무튼 됐고. 윤서한테 윤서야 뭐 알겠지 어딘지 얘기하면. 윤서도 들어가 보자. 17조 단어의 의미관계. 이번엔 형성을 지나서 의미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서서 잠깐 도연이한테만 잠깐 얘기했는데 얘들아, 단어를 형성한다. 이 형성이라는 건 단어를 만든다는 거야. 단어라는 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들어.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고, 그리고 다시 복합어에는 두 가지가 또 있지. 이렇게 합성어, 파생어,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만들어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잘 들어. 이 합형성이라는 건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근의 개념, 접사의 개념만 끌어들여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어미는 단어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어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조건 용언이기 때문이야. 단어가 안 바뀌어. 이해가 가? 접사인 경우에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 주기도 하잖아.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에서 어근과 접사는 단어 형성에 영향을 주지만 어미는 단어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떠넘기다 같은 경우에 이거 다 틀렸더라고. 떠넘기면 요거 다시 한번 형태에서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뜨어넘기 까지가 일단 어간이잖아. 여기까지가 어간이잖아. 그렇지? 이건 알겠지? 면은 어미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 안에서 형태소로 분석을 해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어미거든. 그 얘는 지금 단어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만 그냥 어간이자 어근으로 보는 거야. 이해가 가지? 그럼 얘도 뭐야? 얘도 어간이자 얘는 어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 그냥 어근이죠. 어근. 그래서 얘는 일단 패스하고 얘와 얘가 만난 것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음. 다시 말해봐. 그렇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야. 원래 뜨어가 만나서 넘과 결합되는 건데, 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얘가 만나서 뭐가 돼? 떠가 된 거 아니야. 얘가 얘랑 만나는 건 맞아. 맞는데 얘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이 얘기지. 예. 됐어요 일단.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자. 말과 글을 이해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맥락에 따라 어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자, 단어 간의 관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밑에 다가서기부터 볼까? 들다입니다. 들다. 거의 기억부터 시옷까지. 와우. 다양한 의미의 들다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기억 봐.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거야. 그래서 숲속에 드니 이거죠? 드니, 들다. 그 다음에 방이나 집 따위에 있거나 거처를 정해 머무르게 되다. 여기 하숙집에 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든지, 들다. 수면을 취하기 위한 장소에 가거나 오다. 여기서도 그는 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기상현상이 일어나다. 풍년이 들다. 이때에도 들다고. 나이가 들다. 이거죠. 나이가 많아지다. 그 다음에 버릇이나 습관이 몸에 배다. 그래서 습관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식물의 뿌리나 열매가 속이 단단한 상태가 되다. 여기서 뭐야?
알차게 들다. 알이 들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잠깐 멈춰봐. 이 파트에서는 말이야, 이거 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어. 문제의 핵심은 잘 들어봐.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단어의 의미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보기를 제시해요. 이 보기에서의 의미 관계와 연결되는 걸 잘 찾아내는 거야. 핵심은 그거야. 다만 너희 학교는 보기가 많아, 적어? 볼날이 많다 이거지. 많은 보기들 중에서 골라내는 연습을 좀 이제 당연히 좀 필요로 하는데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크게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단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다. 그 밑에 내려가 봐.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자, 예를 들어 들다처럼 동사에서 그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 뭐라고? 다이어. 다이어의 의미는 중심 의미, 주변 의미. 들다의 경우 기억의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고 핵심적인 의미. 이게 중심 의미. 오빠 이해하고 있어? 어. 그 밖에 나머지는 다 주변 의미. 그래서 다의어.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어떤 단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미를 함축적 의미. 특히 이 함축적 의미는 잘 들어봐.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저거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야? 그냥 액면가 그대로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앞서 너희들도 문제로 풀어서 알겠지만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 야 피땀 눈물이야. 어? 피땀 흘려서 했다고 해. 그건 진짜 피와 땀이냐. 미친 거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건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걸 우리가 함축적 의미. 자, 특히 시와 같은 문학작품의 경우 주로 함축적 의미와 의미에 의지해서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거나 한다. 당연하죠. 한편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 출신, 지역, 사회, 지위, 교양, 수준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할 때 이걸 사회적 의미. 아이고, 그렇군요. 사실 이 사회적인 의미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계층, 교양 수준, 지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물며 사투리가 나오면 지역까지 알 수 있죠. 나도 솔직히 그런데 이상하게 사투리 쓰는 애들 신기해. 그나마 이 파주 지역은 사투리 거의 안 쓰잖아.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대학 가면 진짜 사투리 쓰는 애들 만나게 될 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런 억양이 나오지? 막 나만 신기해? 너희는 안 신기해? 안 만나봤어? 일부러? 뭔 소리야 그게? 어떻게 일부러 해? 아,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인데? 네. 간혹 이제 어머님들과 통화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출신 지역이 타 지역인 경우에 오랫동안 파주에 살았어도 입에 밴 게 있지. 그래서 그걸 못 고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꼭 고칠 필요는 없죠. 좋습니다. 다의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전적 의미, 함축적 의미 이런 거 지금 정리를 끝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미까지 지금 정리를 끝냈고 자, 그 다음에 또한 했어. 우리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상대에 대한 감정 등 표현하기 위하여 같은 단어라도 다양한 어조를 실어서 말을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화자가 여보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심리 상태에 따라 어조, 동글뱅이 거야죠? 이 어조는 결과적으로 뭘 드러내? 심리적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야. 그래서 정서나 심리를 표현한다 이런 얘기지. 어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자는 화자가 기분이 좋지 않구나,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나 보다 등의 느낌, 즉 정서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건 좀 당연한 얘기지만 분류해서 메모해 주세요. 분류해서. 여보세요. 화가 났어. 어떻게?
여보세요? 노을, 여보세요! 어디다 대고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이런 거지? 아, 어렵나요? 노래를 불러. 자, 다음에 그 밖에 주제적 의미와 반사적 의미도 있다. 주제적인 의미는 화자가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로, 소위 말해 이제 특별히 드러내고자 한다는 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어순을 바꾸는 방법, 또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발음함으로써 드러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주제적 의미 했는데 힘주어 말하는 거죠. 힘주어 말하는 거. 옆에 잠깐 선생님 봤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사랑해 너를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아닌 너를 사랑한다는 주제적인 의미가 드러납니다. 했는데 소위 말해 강조적인 거죠. 나는 사랑해 너를. 네, 아우 닭살도다. 네. 뭐라고? 뭐? 지금 뭐라고 하고 못 들었어 내가. 벌써 어? 그래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지내고 있지? 어, 음, 그래. 언제 끝내? 써요? 모르겠어요? 네. 참. 자, 아무튼 다음 반사적 의미.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원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타나는 특정한 의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뭔가 반응에 따라서 뭔가 딱 떠오르는 연상 같은 거죠. 예를 들어 한 송이라고 했어요.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이름이 떠오르는 거지. 아니면 이름 말고 꽃이 떠오르거나. 이해가 가? 이런 건 일단 연상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연상. 그 연상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엉뚱한 뜻이 떠오르는 거야. 오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푸른 학원 그랬더니만 갑자기 동물병원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 이런 게 이제 참나. 네. 알고 보니 저런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지? 저런 사연이 있는 거고. 민훈학원? 민훈국어. 민훈국어. 민훈국어학원입니다. 이름 잘 줘야 돼. 평생 가잖아. 이제 쭉 가잖아. 자꾸 저게 왜 평생이 아니야? 사이즈가 작다고? 푸른이? 아니 사실 옛날에 일산에 푸른 학원이라고 엄청 큰 학원이 있었어. 망했어. 망했으니까 써도 되지. 뭐 어때? 어, 어, 그렇다기보다는 그 처음 그렇게 키운 원장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겼어. 팔아넘기면서 그냥 막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더라고. 아예 그 6층짜리인가 7층짜리 빌딩 하나를 통째를 다 썼거든. 어마어마하게 컸지. 근데 선생님은 그 옆에 다른 유스타 학원이라고 거기도 제 2인자였어. 2인자. 우리는 뭐 규모가 두 개 층을 전부 다 통으로 쓰는 그 정도의 규모였는데 아무튼 뭐 큰 학원이 망하면서 우리가 좀 득을 봤지. 그런 게 뭐야? 외부 효과라고 하지. 외부 효과. 네, 조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갑자기 막 커진 거야. 그래서 막 캠퍼스를 여러 개를 막 차리는 거지. 이해가지? 막 후곡에도 차리고, 막 목동에도 차리고, 막 미친놈인데, 이 이사장이. 펀드, 투자도 받고. 받자마자 2년 만에 우리도 망했어. 너무 무리하게 확장시키다 보니까, 어, 학원을 그냥
소소하게 열심히 하는 게 그냥 가르치는 거지. 이게 사업으로 생각하고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 G1230도 망하지. 여기 망했잖아. 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자꾸 넓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확인하게 볼까요? 자,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에는 다이어가 많아요. 당연하죠. 관용구도 엄청 많습니다. 관용구. 머리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요. 머리의 중심 의미는 당연한 얘기지만 대가리잖아. 이 윗부분. 그건 넘어가. 그런데 머리의 주변 의미, 거기 예시 답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했어? 야, 넌 머리가 좀 나쁜 것 같다. 이러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한자에서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부수, 머리 글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단체의 우두머리. 뭐, 당연히 그때도 머리라고 하고요. 또 사물의 앞이나 위, 일의 시작, 처음, 어떤 때 시작될 무렵, 뭐 다 대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첫, 가장 위, 가장 먼저 뭐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변 의미도 중심 의미에서 파생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해 가죠? 그래서 잠깐 여기 봐봐. 동음 이의어와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해가지? 다의어는 중심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 이해가죠? 동음, 이의어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빨리 넘기자. 그다음에 단어 간의 의미 관계. 유의 관계. 일단 바로 밑으로 내려가 읽어보자. 우리말은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말. 요게 유의어죠? 소리는 다른데 의미가 비슷한 거야. 아주 풍부하다, 많다 이런 얘기지. 이런 단어들을 서로 유의관계라고 한다. 근데 잠깐, 유의어가 많아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유어 계통의 말과 한자어 계통의 말이 뒤섞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주 많죠. 자, 그래서 유의관계는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의미가 뭐하다? 비슷하다. 그러나 말소리는 다르다. 이 정도. 그런데 잠깐만. 유의어와는 다른 개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동의 관계가 있어요. 동의 관계는 의미가 똑같은 거야. 의미가 똑같으니까 한마디로 말해 교체가 가능하지. 중요해, 이거 중요해. 그러면 유의어는 의미가 비슷하다 해도 교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해가 가?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유의어에서 거기 보면은 가끔의 유의어가 쭉 나오죠. 가끔의 유의어. 그런데 여기 봐봐. 얼굴의 유의어. 면상. 맞잖아. 이거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같이 쓰기 좀 곤란하지. 교체할 수 없죠. 왜? 면상은 뭐 한 거야? 약간 낮춘 거지. 면상 저 새끼 저거 면상 봐라 저거 아주 뭘 봐? 이 면상 떼기야. 응? 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소빈이가? 그렇죠. 이거 유의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의관계는 교체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의, 비슷하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 뭐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또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여기 봐봐. 정말 많죠. 죽다에 관련된 유의어는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진짜 누가 죽었다면 죽었다는 말을 못 쓰지. 그렇잖아. 야, 너희 할머니 죽었다면? 오, 돌아가셨다. 뭐 예를 들어 사망하다, 숨지다, 돌아가시다, 뭐 별세하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너 정말 그러면
너희 아빠 죽었니? 뭐 이래? 어휴, 어휴.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금기어라고 하죠. 쓰면 안 되는 말들. 금기어. 쓰면 굉장히 경박하고, 경박. 갑자기 또 욱하네. 아. 내가 아까 그 절박함에 대해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실장이 하는 말이 도대체 절박한 게 얼마예요? 얼마면 돼요? 이러고 있어. 오. 아무리 화나도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뭐 1억이요? 그럴까? 1,000만 원이요? 이럴까? 뭐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아닌가? 순간 내가 정말 이 여자의 경박함, 천박함에 대해서 내가 확 느껴버렸네. 어. 내가 그거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내가 하도 계속 얼마면 돼요? 막 계속 그래가지고. 오, 참. 음. 자, 갑자기 경박하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잠깐 날개를 보죠. 날개. 국어의 유의어가 발달한 이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고유어와 함께 한자어, 외래어 계통이 많이 발달했다. 맞지? 이거 체크해놔. 두 번째, 또 뭐가 발달했어? 높임법도 하나 추가요. 야, 예를 들어서 당연한 얘기인데 밥도 어때? 밥도. 진지. 그렇죠. 진지, 너희 진지 드세요? 이래? 진짜 요즘? 아빠 밥 먹어? 이러지. 정말? 저 싸가지. 진지 드세요. 식사하세요. 넌 그래? 아빠한테? 넌 아빠, 아빠 밥 먹어. 아빠가 너한테? 자, 아무튼 높임법의 발달로 인하여 또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우리말의 감각어 진짜 많이 발달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국어 순화로 인해서 새말이 형성되었다. 새말?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금기어. 금기어로 인해서 완곡어가 생성됐다. 완곡어는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말이야.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 이거 완곡어. 거기도 뭐 예를 들어 변소만 해도 뭐 다양하네요. 옛날에 혹시 오줌 누러 간다는 말을 소피라고 했던 거 들어봤어요? 소피. 야, 왜 춘향전에서 운봉이라는 사람이 이몽룡의 정체를 살짝 눈치채고 잠깐 나갔다 와. 나갔다 와서 막, 야, 너 이거 해라, 이거 조심해라, 막 하면서 지시를 내리고 다시 들어와. 들어올 때, 변학도가 술에 취해가지고, 운봉, 어디 갔다 오?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하하하, 소피 보고, 이런 멘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소피가 뭐냐면, 장소를 피한다는 뜻이야. 아, 오줌 누러 갔다 오는 것을 이해가 가지. 정말 부드럽게 돌려 말하지. 장소를 피한다. 여기도 보면 해우소가 나오잖아. 해우소는 또 뭔 뜻이야? 변소를 해우소래. 근심을 비운다. 이런 얘기. 해소한다. 너무 적절하지 않니? 네. 똥마려. 이러다. 살 것 같아. 뭐 이래. 나만 그래? 우리 다 같이 공감하면 안 되니? 얘들이 공감을 하네. 뭘 또 박수까지 쳐. 똥 싸는 게 뭐가 박수 칠 일이야. 나 진짜 공감이나 해줘, 그냥. 응? 왼수들아. 자, 가끔의 유의어, 왕왕, 이따금, 드문드문, 때로, 간간히, 덜어, 간혹, 혹간. 이야, 정말 다양하네요. 자, 됐습니다. 아니요. 여기 그 유의어가 발달한 이유 별표 치셔요. 이거 네 가지 꼭 체크해놔. 5가지군요. 자, 다음에 낮과 밤처럼 대립되도록 짝을 지어보고 의미 차이를 알아봐. 반의 관계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밑으로 내려가죠. 둘 이상의 단어가, 이거 중요한 게 있어. 잘 들어.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서 대립하는 경우를 반의 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한다.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밑줄 쫙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반대돼야 돼요. 다르다, 반대된다. 나머지 요소는 모두 똑같아. 공통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총각과 처녀는 미혼이고 성인이라는 의미 요소는 공통적으로 가지면서 성별에서만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반의 관계인 반면 총각과 아주머니는 성별 외의 결혼 여부에서도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빠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밑에도 표가 나와 있지? 표를 잘 봐봐. 총각과 처녀 봐봐. 둘 다 성인이지? 둘 다 결혼 안 했지? 그렇지? 둘 다 인간이지? 뭐만 달라? 성만 달라. 이해겠지? 성만 다르니까 이건 반의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총각 밑에 예를 들어 거기 아주머니 넣어봐. 아주머니. 그럼 둘 다 성인이지? 그런데 결혼 여부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안 했다는 얘기야. 플러스는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둘 다 인간이죠? 그리고 둘 다 성별이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대립 요소가 두 개잖아. 이해가 가지? 대립 요소가 두 개면 이건 반의관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옆에 이번에도 날개를 봐.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들이 대립하는 경우 밑줄 쫙. 이 얘기는 뭐야?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반의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 갔어? 여러 개의 반의어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뛰다입니다. 뛰다. 철수가 걷다. 이래도 되죠? 또 땅값이 뛰다의 반의어는 땅값이 내리다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러니까 또 한 가지 여기 땅값이 내리다. 여기 밑줄 봐봐. 결국 문맥에 따라 반의 관계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죠? 다양하게. 열다 같은 경우는 서랍을 열다. 이게 이제 중심 의미겠죠. 그런데 수도꼭지를 열다, 잠그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자물쇠를 열다, 채우다. 벗다, 입다, 쓰다, 신다, 끼다. 장갑을 벗다, 장갑을 끼다. 이해했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 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대립되는 요소가 여기 지금 잠깐만 여기 지금 언급되지 않아서 잠깐 좀 알아보고 넘어가면 대립되는 요소가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잠깐 정리해 줄게. 반의 관계의 저거 성격 분류. 첫 번째 1번. 너희 학교에서 나올 거야. 이거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 상보관계. 상보관계에 따른 반의어. 이게 뭔 말이냐? 상보라는 게, 잘 들어봐. 완벽하게 모순을 일으켜서 모순되기 때문에 중간항이 없어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아. 요걸 우리가 상보관계라고 해. 또는 모순관계 이렇게 말하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제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없어요. 네. 트랜스젠더?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알겠지? 또는 삶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중간 항이 없다 이거야. 이해하지 무슨 얘기인지? 중간에 들어갈 말이 없어요. 따라서 잘 들어봐. 따라서 동시 부정이 불가능하죠. 동시 부정이 불가능해. 다음 두 번째 2번. 이번엔 정도 관계, 정도 관계가 있어요. 정도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그 빈도를 얘기해요. 빈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과는 좀 달리 중간항이 어느 정도 당연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중간항이 있어요.
중간항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거지입니다. 부자의 반대 거지. 이 사이에 중간치가 있잖아. 중간치가. 뭐 예를 들어 길다의 반이어는 짧다인데요. 요 사이에도 당연히 뭐가 있어? 중간이 있을 수가 있죠. 이해가 가지? 따라서 마지막에 따라서 얘는 동시부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렇지. 동시부정이 가능해.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 관계에 따라서 이거 다른 말로는 방향 관계를 대칭이라고 해요. 대칭을 이룬다. 자, 예를 들어서 위면 아래죠. 자, 예를 들면 위면 아래고 형이면 아우고 아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가다의 반대는 오다. 자, 이런 식으로 왼쪽의 반대 오른쪽 뭐 이런 거죠. 방향에 따르는 반이요. 이 정도로 이제 반의 관계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넘기시면 이제 세 번째. 상하 관계죠? 상하 관계. 자,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또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하는데, 즉, 포함하면 상위, 포함되면 하위. 이해했지? 이때 포함하는 상위어, 포함되는 하위어 이렇게 일단 개념 잡고 예를 들어서 직업과 작가에서는 직업이 상위어고 작가가 하위어고 작가와 시인에서는 작가가 상위어고 시인이 하위어고 이런 식이죠. 따라서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상위어로 올라갈수록 중요하죠. 이거 중요해. 어떤 속성이야? 일반적, 포괄적, 하나 더 적어. 추상적. 일괄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위어일수록 개별적, 한정적, 또 하나 뭘까? 추상의 반대 뭘까? 구체적이 됩니다. 구체적. 거기 뭐라고 나와있나? 밑에. 어디 보자. 위에 직업, 공무원, 작가, 연예인. 공무원은 대통령, 시장, 경찰. 작가는 시인, 소설가, 화가. 연예인, 가수, 개그맨, 영화, 배우. 당연하지. 그래. 예를 들어서 생물에는 동물, 식물. 이해가지? 또 식물에는 뭐 예를 들어 나무, 꽃, 꽃에는 뭐 장미, 개나리, 또 장미에는 또 뭐 백장미, 흑장미. 이해가 가? 뭐 이렇게 계속 나누어져.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 봐봐. 이 관계가 요렇게 지금 점점 내려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잘 들어봐. 얘는 얘의 하위어지만 얘의 상위어잖아. 이해가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 다시 한번. 얘는 얘의 하위어지만 얘의 상위어거든. 이런 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 이 상하 관계는 철저하게 상대적 개념이야. 이해가지? 거기 상대적인 의미 관계라고 적어줘. 상대적인 의미 관계. 맨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거 내 하위로 할 수 있어요. 얘의 하위어? 얘의 하위어? 당연하지. 요 밑에 있는 녀석들은 다 하위어지. 당연하지. 학습 활동 들어가 보죠.
학습활동. 학습활동 뭐 일단 개념들 딱 정리하면 되겠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개념은 정리하는 거 패스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 2번. 벌써와 이미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지 점검해보자. 이게 왜 그러냐? 잘 봐. 상전문은 이미 닫혔다. 말 되죠? 벌써 닫혔다. 말 되죠? 둘 다 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집으로 돌아갔다.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둘 다 되죠? 친구들도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얘도 되죠? 그런데 벌써 일어서려고는 되지만 이미 일어서려고 얘는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같은 단어, 같은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일지라도 문맥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지? 응. 그 다음에 밑으로 3번. 반의관계야. 하나의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의미상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의미 반의어를 둘 이상 찾아보자 했는데 거기 보면 가다의 반의어, 오다, 서다, 멈추다, 빠지다, 모임에 빠지다, 벗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입다, 끼다, 신다, 쓰다, 치다, 책임을 벗다. 그런 말도 썼나? 책임에서 벗어나다 이런 표현 쓴 적은 있는 것 같다. 책임에서 벗어나다. 책임을 벗다. 책임을 어떻게 벗지? 그래.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네. 그렇지. 누명을 벗다. 누명을 쓰다. 그건 누명을 쓰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 누명을 벗다의 반의어는 누명을 쓰다고, 책임을 벗다의 반의어는 책임을 지다야. 이해했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 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존재하는 이유 밑줄 줘. 반의어가 왜 이렇게 많냐? 이겁니다. 오빠 읽어줘. 네. 한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양한 의미의 각각에 대해서 반의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문맥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이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다이어에 맞는 또 다른 반의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번에 손입니다.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나누어 보자. 손도 참 많지요. 손자의 손에 용돈을 주었다. 이거 중심이야, 주변이야? 딱 봐도 중심이지. 땡큐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손이 부족하다. 사람들의 손을 빌리다. 내 손에 달려있다.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라. 이럴 때는 다 모두 다 주변 의미로 이해가 되지요. 그 중에서 특히나 예를 들어 네 손에 달려있다. 요거 봐봐. 요거 어떤 뜻이래? 네 영향력을 뜻해. 너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뜻이지. 내 손에 달려있어. 그 다음에 사람들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사람들의 어떤 계략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죠? 계략에 놀아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1번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의 의미가 확대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했는데 자, 소빈이 읽어봐. 빙고. 어디에 밑줄 그어야 돼요? 점점 추상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의미로 갈수록 이해가 가죠? 의미가 점점 넓어지니까. 넓어진다는 건 일반화된다, 추상화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 다음 5번. 집이라는 단어를 대상으로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와, 재미난 연상이네요. 됐어요. 뭐 한식집까지 나오네. 야, 독립주택은 또 뭐야? 와, 양옥이란 말 들어봤어? 양옥집.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 넘어갑시다. 오케이. 단독주택하고
독립주택하고.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다.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파트만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됐어, 넘어가. 드디어 이제 문장과 문법 요소, 이제 우리 문장 성분과 관련된 거,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 쉬었다가. 자. 자. 12월 29일이면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그럼 오후겠네, 어차피. 아니야? 저는 운동부를 빠지고 주성부를 아니, 그러면 소빈이도 빠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침 일찍 가야 돼. 그렇겠지. 그러니까 소빈이도 인정되는 거야, 그러면? 매니저 주제에? 매니저인데? 응? 그래. 야. 자, 29일 목요일? 저희 학교 축제도 있어요. 아, 그래? 23일. 너희는 23일이야? 애들 춤추는 것 좀 보고 싶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중에 좀 알려줘. 네, 시간 되면 가볼게. 자, 들어가 보자. 25쪽. 문장 성분. 자, 일단 말이야, 문장 성분의 개념 자체가, 쉽게 말하자면은, 품사가, 잘 들어,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품사들이 문장 안에서 성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말이야, 잘 들어봐. 어떤 역할에 관한 거야, 역할. 기능과 관련된 거야.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게 문장 성분이야.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뭔 줄 알아? 바로 이 관형사와 형용사 헷갈려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 관형사가 뭘 꾸며줘? 체언을 꾸며주잖아. 그러면 얘는 문장 안에서 품사 관형사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관형어. 오빠 이해했어? 그런데 형용사 중에서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될 수 있잖아. 그럼 얘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명사도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형용사도 동사도 또는 좀 전에 봤던 관형사도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혼문장, 견문장의 개념도 알고 있다시 아예 문장 자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은 역할에 관한 얘기다. 품사가 아니다. 이해했어? 품사가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잠깐 내가 만약에 물어봤어. 야 이거 문장 성분이 뭐야? 했을 때 동사요 이런 죽여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이해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거지 품사가 뭔지 물어본 게 아니야. 주의해. 자 이제 그러면 일단 개념 들어가 보자.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여기 문법적 기능 동글뱅이 쳐. 아까 선생님 기능과 뭐야? 역할론이라고 그랬어. 기억나지? 이 기능과 역할, 이게 이제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자, 그럼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주 성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 성분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의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의 독립어. 야, 딱 꼴랑 7개야. 이거 모르면, 나 진짜. 이거 모르면 소빈이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개기지? 보통 개기였는데? 그래요?
항상 개겼는데? 왜 저예요? 뭐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많이 컸네요. 네, 훌륭해요. 아주 많이 컸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성분. 주성분. 일단 그 주성분 들어가기 전에 문장을 이루는 개념 중에서 이 구와 절의 개념. 요거 좀 우리 잠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잠깐. 나중에 절의 개념이 나와서 그래. 일단 말이야, 얘네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둘 이상의 어절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의미 관계를 형성하지. 의미 관계를 형성함. 이게 간단하게 구와 절의 개념이고 차이점. 이게 중요하지. 구 같은 경우와 절 같은 경우, 구는 일단은 주어와 서술어의 문장 관계, 주어 서술어의 관계 성립이 안 돼요. 관계 성립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얘는 성립된다. 가장 큰 차이점이죠.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서술성이 없다. 얘는 서술성이 있다. 따라서 얘는 하나의 문장이 되니까 얘가 이제 문장에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안긴 문장, 죄송합니다.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개념 이해하죠? 언니 이해? 이거 어디서 났어? 여기 있던데요. 그래. 또 배고파. 아까 먹은 게 다 떨어졌나 봐서. 하기사 그 빼빼로 몇 개 안 되니까, 그치? 2개? 니 먹어. 그거 먹어서 간에 기별이 오겠니? 사실 좀 질렸어. 나도 질려. 그 100봉이나 사가지고. 애들 막 줘도 애들도 안 먹고. 나도 안 먹고, 그 사실 배고파서 먹는 때가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초라하다고.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먹. 빵이 너무 맛있는. 요즘은 도시락 안 싸요. 내가 옛날에 쌌나? 빵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늘 아내가 집에 없어. 안 싸줘. 아내가 집에 어디 갔어. 그렇구나. 그러니 더 배고프구나. 무거워요. 뭐야? 집 가서 뭐 먹어야지. 될 수 있는. 지금은 도착했어요. 네. 어제 갔다가, 오늘 왔어요. 저 호랩이 아니에요. 나는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절대 못 살아. 물론 뭐, 아내가 밥을 해주기 때문에, 뭐, 또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렇죠. 당연하죠. 제 친구는 저를 이해를 못 해요. 제 친구는. 사실, 야, 그만큼 살았으면, 뭐, 이제 감정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감정이 지금도 있거든요? 뭐, 그럼 내가 뻥치니? 저게 이제 뭐, 진짜요? 저는 아내 지금도 사랑해요. 네. 그게 잘못입니까? 제가 정상인 거예요. 제가.
당연한 거죠. 전 아내가 늙어가는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나도 늙어가고 있는데 뭐. 자, 헛소리 그만하고. 주성분. 밥 때문에, 진짜. 밥이 이렇게 중요해요.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자, 읽기 힘들다. 소빈이가 읽어봐. 닥쳐. 이거. 소수는 주어의 동작 형태, 생각을 설명하는 문장 성분이다. 일반적으로 구조 문장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없지 않다, 무엇이 없다 하다, 무엇이다의 유형을 나누는데 여기서 없지 않다, 없어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것이 서술어이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념이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 어찌한다, 어떠하다를 구분하지 못하면 병신이다. 소위 말해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빠 빨리 말해. 약간 헷갈린다? 동사, 형용사. 그래,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구분할 수 있냐고. 그래. 있어요. 아, 있어요 한 거야? 제가 귀지를 판 지가 오래돼요. 파고 올게요. 아,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서술어는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게 자릿수 아닙니까? 자릿수. 기억나시죠?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요거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 자리 서술어. 이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이때 이 들어가는 서술어가 대부분 어떤 거야? 자동사야. 즉 형용사이거나 또는 자동사. 이게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한 자리 서술어에서. 그래서 뭐 예문장 만들어봐. 예문장 형용사로 만들어면 뭐 예를 들어 하늘이 파랗다 이런 거지. 푸르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자동사. 뭐 해봐, 자동사. 왜 웃어? 해보라는데. 몰라요. 자동사. 아니, 오빠. 내가 먹는다. 아니에요. 무엇을 먹는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먹다는 타동사입니다. 언니? 잔다. 내가 잔다. 그렇지. 오빠? 차가 움직인다. 언니 한마디 빨리 해. 꽃이 핀다. 눈이 내린다. 비가 온다. 뭐 이런 거죠. 됐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두 자리 서술어.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1번. 자,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죠. 이렇게. 이때는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타동사만 됩니다.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목적어.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주어의 보어. 이거 중요하죠. 보어. 오빠, 보어 기억나? 보어가 들어가는 서술어는 뭐라고? 빙고. 어우, 바로 나오네. 이때는 되다 아니다만 되는 거죠. 되다 아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어. 다음 세 번째. 자, 주어 외에 목적어와 부사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때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요 부사어입니다. 내가 지금 세 자리 서술어 얘기했어. 미쳤지. 부사어. 요게 중요하다고. 왜 중요해? 원래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잖아.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중요해. 소빈이가 간다 했어. 어디에? 학원에. 이해가 가? 문맥적으로 잘 들어. 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봐봐. 그냥 간다 이래도 야 수빈이 간다 이래도 되잖아. 이해 갔어? 이럴 때는 이 간다가 한 자리 서술어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문맥적으로 이해 갔어? 문맥의 흐름에 따라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얘는 두 자리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이 얘기는 한 번 더 얘기한다. 같은 동사라도 한 자리 서술어로 쓰일 수도 있고 두 자리 서술어도 쓰일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알겠지? 요거 잊지 마셔요. 필수 부사어냐 아니냐 요게 중요하다. 필수 부사어냐 아니냐.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세 자리 서술어죠. 세 자리가 드디어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됩니다. 이때 부사어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필수. 얘랑 똑같은 놈이야. 얘랑 똑같은 놈 이렇게. 이때 서술어가 사실은 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많이 있지는 않아서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주다, 주다, 여기다, 삼다. 이 정도가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세 자리 서술어.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요거 같은 경우에 요거 다시 얘기한다면 얘 가다가 한 자리로 쓰일 때가 있고 두 자리로 쓰일 때가 있다. 요거 이미 얘기했죠? 이것도 유사한 거 몇 개 더 알려줄게요. 이번엔 박다입니다. 박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리인 경우도 있고요. 한 자리 이렇게 일로 쓸게 귀찮다. 두 자리.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날이 박는다. 동사로 쓰인 거야. 요땐 한 자리지. 이해했어? 요땐 한 자리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는 지리에 박다 했어. 예를 들어 뭐 여기 이곳 지리에 박다. 이해가 가? 그럼 이곳은 관형어가 돼. 관형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 지리에 부사어가 필요로 하는 거죠. 이렇게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이해 갔어요?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지금 적어줘. 요거. 그 다음에 멈추다. 한 자리, 두 자리. 예를 들어서 차가 멈췄다. 자, 멈췄다. 이러면 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경찰이 차를 멈췄다. 이럴 땐 두 자리. 경찰이 차를 멈췄다. 안기다. 요거 시험 문제로 요즘 많이 나오는데 얘는 두 자리에서 세 자리야.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두 자리부터 얘기해 볼까? 아이가 누구에게? 엄마에게 뭐 했다? 안겼다. 세 자리 서술어. 예를 들어서 그는
그녀에게 뭐 예를 들어서 돈다발을 뭐 했다? 안겼다. 오. 얘가 이럴 때는 지금 그녀에게와 돈다발을 이게 다 이제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오케이. 서술어에서는 자릿수에 관한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교과서에서 지금 너무 허접하게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끝냈어. 됐지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서술절의 개념도 여기 나와야 되는데 서술절이 좀 빠졌네. 서술절은 이따가 어차피 문장이 더 복잡해지면 그때 보도록 합시다. 됐어. 이번엔 주어를 주어. 자, 주어 어디 보자. 도현이가 한번 읽어봐. 여기에서 주격조사 이나 가가 붙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깨서가 붙는 것도 높임 표현이니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사실 또는 보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 다 쉽습니다. 이해가 가죠?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옆에 날개 봐. 별표 쳐. 에서야, 에서.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올 수 있어. 에서. 날개.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 별표 쳤어? 오케이. 에서는 단체, 동글뱅이 쳐.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다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격조사. 우리 학교에서 이번 대회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 학교가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단체를 나타내는 뜻이야. 이해했지? 그럴 땐 주어로 쓰인 거야. 왜냐하면 잘 들어봐. 차지한 게 누구야? 우리 학교야. 그러니까 서술의 주체가 되거든. 이해했지? 그런데 예를 들어 잘 들어봐. 나는 학교에서 축구를 했다. 이러면 축구를 한 주체가 나잖아. 그때의 학교는 그냥 처소, 장소만을 뜻하는 말이야.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잘 들어봐. 원래 이 에서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에는 부사격 조사, 장소를 뜻하는 처소 부사격 조사라고 하지. 이럴 때에는 주어가 별도로 나와야 안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나온다고. 네. 귓밥 나온다고. 이해했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 정리해봐. 다시. 일반적으로 에서는 처소 부사격 조사. 따라서 부사어로 쓰인다. 그럴 경우 앞에 주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해했어? 반면에 주격조사로 쓰일 때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더 이상의 주어가 없죠. 얘가 주어니까. 이해했지? 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봐봐. 정부에서, 그럼 다 주어야, 그냥. 정부에서. 알겠니? 잊지 마세요. 나라에서 다 다 정부래. 주어래. 배고프니까 이제 드디어 헛소리가 나. 와, 내 몸은 기계야. 진짜 늘 똑같은 증상이야. 이 상태에서 요 증상이 늘어. 막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하고, 막, 헛소리 나오고,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와, 미치겠다. 자, 됐습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 밑에
목적격 조사? 목적어? 목적어? 야, 목적어는 너무 쉽다. 그렇지? 목적어 너무 쉬워. 야,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가야지. 지담이가 읽어. 목적어 큐. 끝. 이해했죠? 과일 좋아해. 과일을 좋아해. 과일도 좋아해. 과일만 좋아해. 됐지? 자, 다음에 보어는 있다. 보어. 이거는 빈.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봐. 요 밑에 보니까 그는 계절이 아니다. 아, 왜 이래? 왜? 학생이 아니다. 계절이 왜 나와? 아, 그 밑에 봄을 본 거야, 내가. 학생 보면서 봄도 같이 본 거야. 근데 봄을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계절이 나오지? 야, 그는 학생이 아니다. 했을 때 학생이가 보어, 그는 주어. 그런데 그 밑에 어느덧 봄이 되었다. 요거 견해에 따라서 헷갈리는데 학교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 학교 선생이 보어래? 보어래? 주어 아닐까? 봄이 되었다. 자리에 있으니까 어. 내용이 아니 그런데 이건 말이야. 잘 들어봐. 앞에 주어가 없잖아. 앞에 있을 수 없지. 주어를 굳이 만들자면 그래서 계절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걸 그래서 생각한 거야, 머릿속에.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부사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절이 어느덧 봄이 되었다. 그럼 봄이가 더 그러면 그때는 보어가 확실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문장만 봐도 문장 성립이 되거든요. 봄이 됐네. 봄이 되었다. 말 되잖아. 꼭 계절이 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이래서 이건 주어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좋아하면 생각된 거. 다시.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바보 같은. 계절이 봄이 되었다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상태로 본다면 보어가 맞는데 봄이가 그냥 주어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할수 있다고 본다는 거를 봄이야. 대다. 이거 뭐가 되는데? 봄이 됐다고. 봄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 봄이 되었다를 주어 서술어의 관계로 본다면 이때 되다는 한 자리 서술어인 거야. 이해가 가지? 그런데 계절이 봄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두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 논란이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정리를 해봐라. 물어봐라. 됐니? 따지지 마세요. 죽으려고. 자, 다음에 드디어 이제 부속 성분. 부속 관형어, 부사어. 이 관형어부터 일단 먼저 그 밑에 설명부터 들어가 보죠.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어를 수식한다. 근데 관형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은 관이 머리에 쓸 관자예요. 그러니까 체언의 앞에서 뭔가 씌워주는 거야. 이해하지? 씌워주면 더 체언이 뭐야? 빛나고 화려해져.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걸 이제 수식한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대. 첫 번째, 관형사죠. 좀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 관형격 조사 의가 조사니까 어디에 결합돼? 체언에 결합되지?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 이해했어? 오빠 이해했어? 이해 안 갔어? 저기 해맑기. 관형격 조사 의. 넣어서 하나 만들어봐. 얘 말이야. 요 앞에 뭐가 들어가? 야, 아무거나 만들어봐.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빨리. 눈이 무거워. 다들 생각해. 다 물어볼 거야. 그지들.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봐. 소빈이가 넣어봐. 너의 집. 너는 나의 집 해야지. 너는 집. 빼빼로. 그래. 세상 쉽다. 어? 응용력이 없어. 오빠 이해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야, 얘 들어가면 무조건 관형어라고. 얘 들어가면 관형어. 자,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그랬죠? 용언의 관형사형이란 아까 얘기했듯 관형사형 전성어미 결합되는 거야.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어? 오빠, 내가 옛날에 알려줬잖아.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어? 그래,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은는 나라던, 은는 나라던. 이해 못하고 있다, 저거 아주. 오빠는, 잘 들어, 순발력도 좀 딸리고, 산만해. 닥쳐. 게임만 잘해. 공부하셔요.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돼. 관형사형 전성함이 은는 나라. 외우세요. 알겠죠? 은는 나라던. 뭔지 알죠, 소빈이? 오, 정말? 훌륭해요. 은는 나라던. 자, 근데 마지막으로 관형격 조사는 조사의죠? 생략될 수도 있다. 정리가 됩니다. 끊었는데, 관형사와 관형어는 제발 혼동하지 마라. 용언의 관형형이 관형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용언의 관형형인 경우에는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절이 되는 거지, 절. 이것도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 못했어? 이해했어? 얘 문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야, 봐봐. 이거 봐. 자, 도연이는 자, 했다고 쳐보자. 너 문장 성분 뭐야? 잘했어. 얘가 절이라고.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야, 그럼 얘도 원래 문장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예쁘다가 몇 자리 서술어야? 한 자리 서술어. 그럼 잘 들어. 주어가 뭐야? 소빈이가 얘기해봐. 생략된 생략된 문장 속문 뭐냐고? 너무 뭐? 나무? 뭐? 생략 성분이 뭐냐고? 넌 이해했어? 뭐야? 주어가 생략됐다고. 그럼 그 주어가 뭐야? 목소리. 그렇지. 오! 웬일이야! 잘했어! 이야. 병신? 병 속의 신? 와. 정말 어이가 없네. 잘 들어. 이제 관형절에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야, 목소리가 예쁜 거지. 이해가 안 가? 아니 알겠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저기 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생략된 거야. 중복되니까 불필요하잖아. 하나 빼버리는 거지.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두 문장이었다는 거지. 두 문장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겹문장이 된 거야. 목소리가 예쁘다랑. 그렇지. 도연이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요 문장이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겹문장이 된 거고, 얘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뒤에 뭘 꾸며줘? 목소리를 꾸며주는 이와 같은 문장 구조가 생기면서 관형절이 되는 거죠? 언니 이해했어? 관형절. 다시 얘기하지만 용언의 관형사형은 무조건 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글자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재수가 없는 케이스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산 물건을 잃어버렸다. 여기 관형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거 못 찾는 놈들이 있다니까 이런 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사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두 자리 서술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생략성분 뭐야? 목적어랑 주어가 생략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 목적어 주어 넣어서 문장 만들어봐. 오빠가 만들어봐. 그는 물건을 샀다는 거지. 그렇지. 그는 물건을 샀다. 그런데 다 중복돼. 이해했지? 그러니까 생략해 버리는 거야. 오케이. 됐어.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용언에 결합되는 웃는 나라던 말이야. 제발 잊지 마셔라. 웃는 나라던 어미. 자, 다음 이번에 부사어. 부사어. 일단 넘겨서 뒷페이지. 이런 아기만 하면 배고프네요. 몰려. 안 먹어. 아까 나 진짜 웃겨서 아니 중3 애들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 아침에 수업을 하는데 애가 진짜 막 뱃속에서 천둥이 치는 거야. 꾸르르르르 하면서 막 천둥이 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아침부터 정말 그 리얼한 배고픔에 처절한 목소리 위가 부르짖는 소리. 자,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도현이가 읽어줘. 계속 읽어. 다 읽어. 코스? 왜? 빨리 읽어. 잘 읽었어. 자, 다시 얘기해서 참 예쁘다에서 참은 예쁘다를 꾸며주니까 성분부사 이해했어? 그 다음에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했어. 이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니까 이해했죠? 문장부사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야 과연 뒤에 잘 들어. 쉼표 있어 없어? 쉼표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쉼표의 여부가 뭘 결정하느냐? 독립적으로 쓰이느냐, 문장의 뒤와 연결이 되느냐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쉼표를 찍기만 하면 그 순간 사실상 독립어가 되는 거야.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다. 근데 아주가 뭘 꾸며줘? 오랜을 꾸며주죠? 관형어를 수식해주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부사어가 관형어를 수식해줄 수 있네요. 소비나. 이해했어?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성분부사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했는데 그러나 해서 그러나 이건 당연히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그렇지? 다만 얘는 접속부사라고 하지? 문장부사어에서 접속부사어. 왜냐하면 이어주니까. 이해했죠? 문장과 문장 사이로. 거기 것은 밑줄 거. 것은 소빈이 얘 문장 성분 뭐야? 보어예요. 보어. 잘했어요. 사라지는 뭐야? 관용어야. 관용어. 아주 부사어야. 희망이 주어야. 됐죠? 우리 때 계속 찾아봐야 돼, 뭔지. 그 다음에 연이 매우 높이 나는구나. 매우가 뭐 꾸며줘? 높이를 꾸며줘. 그러니까 얘도 성분 부사어. 근데 잠깐만, 옆에 부사어의 특징과 성립이 나왔네? 성립 봐봐, 성립. 위로 올라가, 날개. 부사어는 중요해. 첫 번째, 부사어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체언의 부사격 조사, 밑줄 쫙거, 에서, 에게, 보다, 로, 와, 과도 있어요, 과. 로와, 와와 친구죠? 과. 그 다음에 용언의 명사형이 부사격 조사와 결합이 된다는 거야. 용언의 명사형이면은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나 기가 붙는 거죠. 음이나 기가 붙은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뭐 하기에 이겁니다. 이해했어요? 이때 이 기가 명사형 전성어미고 그 뒤에 애가 붙는 거죠. 이해했죠? 적어놔 이런 거 옆에다가. 그 다음에 부사성 의존명사 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또 뭐야? 야, 입은 채, 옷을 입은 채가 하나의 부사어라는 거야. 이해가 가요? 입은 채, 이 옷을 입은 채가 의존명사로 끝나니까 의존명사 구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채가 의존명사야. 오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의존 명사로 끝나는 부사성 의존 명사 구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잘 들어봐. 옷을 입은 채 뛰어들었다. 결국 용어는 꾸며주잖아. 이해하지? 용어는 꾸며주니까. 다음에 인용하는 말에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하고 고가 붙는 거야.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했어. 그러면 인용자 빼봐. 결국 부사격 조사야. 근데 인용할 때만 쓰니까 이렇게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따로 말하는 거야.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사절이 부사어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 부사절에 소리도 없이의 이를 동글뱅이 쳐. 이거 매우 중요해. 이를 동글뱅이 쳐. 이때 이는 접사입니다. 저기나 부사형 접사야. 부사형 전성 어미가 아니라 접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부사어의 특징들이 땡땡땡 세 가지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해. 첫 번째 별표죠. 부사어는요, 보조사와 결합됩니다. 잠깐, 이 얘기는 거기다 써.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거야. 저거나, 격조사는 결합할 수 없고, 보조사는 가능하다. 이거야, 보조사. 간단하게 거기 그 위에서 사용되었던 예문장을 잠깐 봐봐. 예를 들어서 과연 같은 경우야. 과연에 하면 벌써 어색하지? 안 그래? 과연이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참도 그래요. 참에 이거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보조사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매우도 보조사 뒤에 뭘 붙일 수 있을까? 매우도 어? 아니지, 그건. 참으로 예쁘다. 그때는 참으로 자체가 부사어가 되는데. 잠깐만. 부사어니까 가능한 거야, 부사격 부사. 매우나, 매우나, 매우나 높이. 너무나 높이. 너무는 너무 나가 들어갈 수 있나? 잠깐만.
여기서. 빨리도. 참 빨리도 온다. 맞잖아. 빨리가 부사잖아. 부사, 거기 도가 붙었어. 하나 찾았네. 아, 있어? 아, 여기 시간이 빨리도 가는구나. 비웃니? 자, 그 다음에 보조사를 취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문장 내에서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니까 위치가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어진 문맥 속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단독, 동물뱅이 쳐. 단독.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내일 됐어요. 여기 오늘 내일이 이제 부사어죠. 부사어. 그런데 내일 간다 했는데 내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부사어는 사실 굉장히 쓰임이 다양하다. 아,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 야, 봐봐. 잘하다잖아. 잘하다. 잘 띄고 하다. 이 잘이 부사어잖아. 뭐 예를 들어 잘만 하다. 알죠. 잘 좀 해라. 뭐 잘만 하면 뭐 이러잖아. 그렇지? 또 잘만 하면 아니면 잘도 논다. 참 잘도 논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아, 참. 됐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하나 빠져 있는 게 그 밑에 써.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 부사어의 성립에다가 써. 부사어의 성립에다가. 부사어의 성립에 뭐라고 쓰느냐?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한다는 거야. 부사어 플러스 체언 수식. 부사어 플러스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이것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지요. 매우 예외적인. 예를 들어 뭐 이런 말들이죠. 바로나 특히 같은 말들이 뒤에 원래 부사어인데 너 하면서 체언을 꾸며주죠. 지금 바로 너, 특히 너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가능하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 체언을 꾸며준다고 관형어가 아니라는 사실 알겠지? 이거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자, 끝으로 독립성분, 독립어. 자, 그런데 독립어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첫 번째 청춘 했지? 얘 문장 보여?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했잖아. 청춘의 밑줄 쫙 별표 쳐. 청춘은 원래 뭐야? 명사야, 명사. 그런데 쉼표를 찍었지? 이게 중요해. 쉼표를 찍음으로써 구분을 지었고 단절을 시켰어. 그래서 얘를 청춘하는 이걸 제시어라고 그래. 뭔가 탁 던지는 말. 이해했어? 제시어. 제시어 같은 경우는 독립어다. 명사지만.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밑에 설명 들어가 보죠. 자, 지담이 독립어는 큐. 그걸 어떻게 체크한다고? 쉼표를 찍어서 체크한다고. 알겠지? 잊지 마. 계속. 오케이. 감탄사 또는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또는 체언 단독으로 제시어를 던지는 거지. 그때 중요한 건 뒤에 반드시 뭘 붙여야 된다? 쉼표를 붙여야 된다. 알았지? 쉼표 붙이기. 그래서 옆에도 그 독립어의 성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야. 그 아이고라는 게 얼마 전에 유튜브에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쓰는 정말 아주 독특한 감탄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고라는 말이 없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아이고 하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 우리 직접 체험해본 아메리칸? 아이고.
아니, 근데 이제, 감탄사 같은 경우는 터져 나오는 소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외국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하잖아. 그런데, 됐죠? 하여튼 넘어가. 자. 자, 학습활동. 학습활동. 잠깐만, 우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지? 피동편, 여기까지. 좋아. 학습활동 첫 번째. 문장 안에서 골격이 뼈대죠, 뼈대. 뼈대가 되는 문장 성분, 주성분 4개. 동작의 대상, 밑줄 거. 동작의 대상. 대상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나는 사랑한다고 했어. 사랑한다. 누구를 대상이 나와야지.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먹는다. 무엇을? 얘가 대상이 나와야지. 근데 이게 대상과 부사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답답하게. 예를 들어 나는 가. 어디에? 학교에. 학교에가 대상이 아니야. 장소. 예? 그런 의미에서 대상과 구분해야 돼. 맛있지? 먹을만해. 목적어. 그 다음에 체언을 수식해준 간영어. 용언 수식해준 부사어. 지긋지긋하다. 진짜 맨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 2번 봐. 짝지어진 문장 간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문장 성분이 뭔지 쓰는 건 간단합니다. 학교에 들어갔으니 부사하고, 학교를 들어갔으니 목적어고, 학교로 들어갔으니 부사입니다. 문법은 여기 봐. 내용면이야, 형식면이야? 형식적 측면이야, 법적 측면이야. 그러니까 명확해야 돼. 이해? 그러니까 꼭 살에 걸리는 것도 꼭 매번 걸리지 않냐? 물만 먹었다 하면. 거기 그 위에 화살표 그 선으로 올려서 당구장 표시한 거 찾았어? 굉장히 길게 설명된 거. 여기 어떤 설명인지 한번 읽어보자. 자, 목적격 조사 을를 붙이면 무조건 목적어로 보는 학교 문법의 입장에 따를 때 학교를 철수를은 목적어고 학교의 철수에겐 부사어고 그리고 이때 을을 보조사적 성격을 띠는 목적격 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를 같은 표현에서 을을 목적격 조사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게 뭔 말이야? 학교를이 의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부사어 학교에와 다를 바가 없으며 철수를 같은 경우도 필수 부사어로 보아야만 세 자리 서술어인 주다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을을 목적격 조사 을과 강조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을을 나누어 파악해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소리다 이 얘기입니다. 왜 개소리야?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가죠? 왜 인정하지 않을까? 더 혼란스러우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학교 문법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해 주는 것만 따른다. 이해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그 2번에 3번 봐. 물이 얼음이 되었다에서 얼음이는 보어가 맞죠? 그런데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부사어입니다. 이해 갔어요? 오빠 이해했어? 이가 들어갔으니 복격조사 이야. 근데 으로가 들어가면 부사격조사 으로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부사어로 봐야 돼. 알겠죠? 다만 필수 부사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3번 봐. 바로 오너라.
바로 너. 이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사어가 뭘 꾸며주는 경우야.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참 좋지요 해서 여기는 뭐라는 거야? 대명사고 주어라는 거야. 여기가 좋다 이거죠. 여기가 조용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놓아라 했을 때에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지시부사어가 되는 거야. 지시부사어, 대명사인데 품사는 여전히 대명사인데 지시부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리키니까. 그래서 옆에도 잠깐 보면 같은 품사라도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 다르면 문장 성분이 다르다. 그래서 바로 같은 경우에 잘 봐. 바로는 동사인 오너라를 수식하고 니은에서는 대명사 너를 수식하고 그래서 바로는 부사로서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지만 니은에서와 같이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 이때 바로는 대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관용어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부사로 인정하면서 체언 수식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품사 고정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오직, 다만, 단지, 뭐 또 특히 이런 것들이 있다. 거기 밑줄 거나 오직, 다만, 단지 이런 것들 다 뭘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야. 체언을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야. 오빠 어딘지 지금 알아 몰라? 아, 아, 저 3만 덩어리. 놓쳤어. 아직 못 찾았어? 그 A4 사이즈에서 그걸 못 찾고 있어, 지금. 야, 태평양에서 어떻게 찾아? 태평양에서. 어? 찾았어? 어디야? 뭐? 3번? 3번이, 그래, 3번에서 밑으로 내려가 날개 부분이야, 날개 부분. 오직, 다만, 단지. 이거 밑줄 그라고. 걔네가 뭘 꾸며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체언을 꾸며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거기 예문장에서도, 자, 바로 너의 책임이다 그랬잖아. 바로 너! 네 책임이야! 했을 때, 대명사, 체언을 꾸며주잖아. 이해 갔지? 그러면, 바로는 부사어라는 거야? 관용어라는 거야? 부사어라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부사어가 체언을 꾸며준다. 그 얘기 지금 한 거였어. 됐죠? 됐어. 문장의 짜임은 다음 시간에 하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뒤로 넘겨서 좀 우리 공부 좀 합시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40분 남았는데 40분 동안 우리 공부 좀 하면서 문장 품사 아니 왜 이래 문장 성분이죠. 문장 성분 파트 어디냐 하면 잠깐만 뒤로 좀 넘겨볼까요? 우리 저번에 67쪽까지 했잖아. 67쪽에서 좀 더 풀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어디까지 푸느냐? 어디까지? 일단은 이거 뭐야? 아, 76쪽. 76쪽까지 일단 우리 과제로 일단 내볼까? 76쪽. 여기까지. 너도 체크가 돼 있네? 몰라요. 어? 이거랑 그럴 수도 있겠네. 76쪽까지? 너는 뭐야? 여기까지 다 했어? 그래, 다 틀렸어. 틀린 거 다시 쫙 봐. 큐. 이거 이거예요? 일단은요? 네. 네.